여러분, 우리가 일부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장관 자리에 앉히고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러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몇 가지 들은 얘기로 술 잘 마시고 머리는 든 거 없고 마누라는 무서워하고 뭐 대충 이런 사람 정도로 알았는데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가장 가까이서 겪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하셨는데요. 한동수 변호사님이 쓰셨던 책을 제가 읽고 사실은 그때부터 한번 좀 뵙고 싶었는데 오늘 모셨습니다. 한동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목소리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상상했어요. 아, 네. 이분은 그 신부님 같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했어요. 혹시 신자세요? 네, 가톨릭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영화 이렇게 하시는 감독님이 이 전의 배역은 신부나 판사 이런 거에 다른 배역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잠깐 그 정어리 TV는 정어리는 제가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할 때 감찰부장실에 개복치라고 예. 큰 어류가 그걸 바라보면서 일종의 평화 뭐 이런 생각들을 저한테 위로를 주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 더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만, 네. 정어리 TV의 정어리는 어떤 뜻이냐면요. 짐작하셨겠지만, 네. 정어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네. 상어 밥이죠. 네. 그런데 상어를 물리치는 방법이 네. 정어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큰 군단을 형성하면 네. 상어가 보고 네. 나보다 더 센 놈이네 하고 네. 도망가거든요. 네. 그래서 똘똘 뭉치면 저 무도한 권력 상어도 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똘똘 뭉치자 우리는 정어리다. 그렇게 해서 정어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아, 네.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예. 것들, 비슷한 것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깨어있는 정어리들을 우리는 정어리언이라고 부르고요. 아, 네. 이 정어리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정어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어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어리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기 전에 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쭉 판사를 하셨잖아요. 네. 판사를 하다가 검찰에 가신 것 그 궁금했는데 이제 책에서는 설명을 하셨지만 그 얘기는 이따 좀 들려주시고 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와서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 지금 사실 이제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100% 신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제 나온 판결을 보고 그나마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상식 좀 기대할 곳이 법원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네, 그 헌법에 그 규정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아있음을 용기를 내서 충실한 법 해석을 통해서 선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실한 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런 해석과 그 다음에 그 소송 대리로 활동했던 뭐 조용한 변호사의 어떤 실력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물로 생각합니다. 제가 21대 그 국회, 지금 현재가 22대죠. 예. 국회에서 뭐 한동훈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라든가 여기에서 증언을 하면서 21대 국회의원들, 여야를 불문하고 인식의 부족함들, 또 의지의, 실천 의지의 부족함들을 좀 느껴서 적잖이 조금 아쉽고 실망한 지점이 있었고, 그때 그 사법부 법원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판결이긴 한데 또 이렇게 점점 더 법원이 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작용하고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정말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국민들이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이 법관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유혹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지금 판사로 계셨고 이번 사건을 맡으셨다고 가정을 했어도 이런 판결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그 결정문에 그렇게 결론이 같고 그 논증 과정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만 조금 더 같은 결론에 이르고 같은 논리이고 또 뭐 언어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접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형사 재판에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행정 판결도 있지만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대체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법관들의 전문성이란 측면에서 또 생각할 지점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는 검사는 거짓말을 꽤 많이 합니다. 네, 뭐 시민보 기자가 쓴 죄수와 검사라는 책 굉장히 의미 있게 읽어봤고요. 또 그 리차드 레오 교수, 미국 로스쿨 교수가 쓴 호이자백과 오판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또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특수부나 어떤 정치적 수사에서는 그 검사들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감추고 또 유리한 자료도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실제 재판을 지배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실제 그 판사들이 어떤 추리하고 의심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좀 드물게 하면서 실제로 그 상당한 오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한이 좀 막강한 데가 그 검찰이니까 형사전문법원이 생겨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경력들을 가진 또 내지는 뭐 변호사에서 이제 사회에서 많은 어떤 좋은 재판 정말 실체 진실에 입각하고 그 인권 보장에 투철한 이런 판사들 법관들이 좀 충원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최근은 아니고 올 초인가요? 검찰의 심장부에서 네, 1월 22일 날. 예, 제가 그때 나오자마자 구해서 감사합니다.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님들께 네. 책의 한 부분을 소개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한번 좀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몇 부분 있었는데 아까 검찰은 가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판사 시절에 느끼신 겁니까? 대검에 계실 때 느끼신 겁니까? 아, 대검에 가서 느꼈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도 거짓말을 하셨고요. 어떤 거짓말을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의 사례. 예. 그 많은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짓말은 어떤 겁니까? 뭐 채널A 사건에서 4월 2일 날 제가 이제 총장실에 가서 그 보고를 했는데 저는 뭐 감찰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일체 외부에 얘기하지 않고 주로 뭐 기자들의 전화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제 직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 날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자 자체가 제가 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때도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 세계일보 모 기자에게 예. 그 사실을 감찰 개입 사실을 얘기해서 그 내용들이 조선일보에 가서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사후에 파악했고 또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또 그 내용 자체도 보도 자체도 굉장히 왜곡되고 거짓된 것들이 많았죠. 지금 뭐 유튜브에서 저에 대한 많은 거짓된 사실들이 있는 것도 좀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거짓을 덮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더 큰 거짓이다. 그런 대사가 유행을 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거짓말들을 덮기 위해서 한동수 변호사님을 막 그렇게 거짓말장애로 몰아붙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뭐 채널A 사건이든 고발사주 사건이든 실제 이제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도
직접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 진실이 참 궁금한데 네. 지금 이제 제대로 아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게 제대로 밝혀지겠나 싶은데 네.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자세히 적어 놓으셨잖아요. 네.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발 사주 사건은 제가 이제 그 대검 감찰부장은 각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좀 개인적인 내심으로서는 그 이제 2년을 마치고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야 되겠다는 이런 내심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9월 2일쯤에 그 조성은 공익신고자 제보자가 그때 대검 감찰부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과정에서 먼저 문자 메시지를 왔고 그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대검 감찰 3과장하고 특감팀장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결국은 지금 이제 금요일 저녁 시간이고 그래서 그 오지 마라. 필요한 USB 뭐 이런 자료들은 그 우편 등으로 송부해주면 이제 보겠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또 그 후에도 다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감찰 3과장이 보더니 이거는 공익신고기 때문에 우리가 응해야 된다. 마침 그때 김호수 총장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밤에 이제 제가 직접 그 옛날 대검 중수부에 있던 11층입니다. 예. 그 안에서 제가 직접 조사자 입장에서 그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사주 사건에서 조성은 씨가 최초로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발 사주 내용 자체는 그 수사 정보 정책관이 고발장을 작성하였다는 이런 취지의 것들이 충격적인 내용이고 예. 대검 내에서 한 2년을 이제 다 돼가면서 그 내용들의 어떤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고 거기에 대해 관련되는 이제 그 텔레그램 메시지 등들을 이제 휴대폰을 제출해 주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조사를 더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의 어떤 그 검찰 내부의 어떤 메신저 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판결문 검색의 로그인 자료들 또 법조인 대관 등의 그런 자료들을 그 확인하고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도서 비치 이 공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벌칙 해설이라는 책들이 그대로 고발장 문구들과 뭐 여러 가지 뭐 대조장들 아주 복합적인 여러 측면으로 해서 또 재판 과정에도 제가 증인으로 2번 출석했습니다. 예. 뜻하지 않게 증인의 입장에서 2번씩 하면서 현재로서는 아주 뭐 많은 근거들도 가지고 있고 또 판결문에 적시돼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고발장에 적시된 최은순 모녀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한동훈 그 당시 검사 한동훈 검사의 그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관여들을 그 범죄를 그 덮고 또 뭐 의혹이라고도 하죠. 그런 어떤 범죄들을 덮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는 존재로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그 고발장의 내용들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개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아주 고급 인력들 또 그 많은 정보 이 수집에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명 IO라고 하는 그 수사관들이 뭐 제보자의 뭐 페이스북을 계속 뭐 캡처한다든가 그런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인력을 활용해서 그 사적인 고발장을 쓰게 하고 그 사적인 고발장들을 사적인 이해를 위한 고발장을 쓰게 하고 그거를 정당에 전달하고 정당이 다시 이제 대검 그 기중이 이제 대검 예. 이제 예전에 말하면 공안부죠. 공공수사부장으로 앞으로 하면 그 시스템이 거기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뭐냐면 검찰이 스스로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예. 보통 이제 고발장이나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검 공안부에 오면 바로 검찰총장에 보고가 되고 그러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검찰청과 검사들한테 사건을 바로 배당하죠. 예, 그렇게 하려고 사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조성은 씨가 그것을 처음 제보했을 때 네.
저도 이제 그 제보 과정 보니까 마치 뭐 첩보 영화처럼 어디서 만나자고 했다가 또 지하에서 만나고 이렇게 네. 조성은 씨도 상당히 또 영리하게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딱 들으셨을 때, 야, 이거는 보통 범죄가 아닌데 이런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감찰보다는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수사 사안이고 결국 기소돼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요. 당시에 그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수사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검토를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당시에 이제 대검의 그 총장, 김호수 총장, 또 차장, 또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소관부서인 공공부장, 또 이렇게 어떤 그 회의들, 그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서 진행됐고, 그때 이제 중앙지검 이정수 지검장에서 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이 됐고, 거기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견해들로 이렇게 돼서 거기에 이제 사건의 저희 조사 결과들이 되고, 이 감찰부의 조사 결과들이 포렌식도 다 하고 예. 사실상 실질적으로 변화된 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이런 형태로 됐고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중앙지검에서 네. 그 제보를 받으셨을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습니까? 김호수였습니까? 김호수 총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총장은 그럼 이제 그만두고 네, 윤석열 있었던가요? 총장은 2021년 3월 4일 날 예. 그때 총장직을 그만두었지요. 그러면은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러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게 손준성 검사 개인이 작성해서 내보낸 그 고발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그 검찰 조직이 아주 작은 대검의 의사결정을 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기재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고 채널A 사건 그 관여들이 그 직간접적으로 있으리라고 누구나 추단합니다. 저는 법정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컨펌을 받았다, 승인하에 나갔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손준성의 단독 범행으로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네. 손준성 검사가 벌을 받았는데 네. 나중에 이걸 더 뭐 특검이나 또 재조사를 해서 재수사를 해서 네. 이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고발 사주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까? 네, 밝혀낼 수 있습니다. 네네. 진행되고. 충분히 네. 가능합니까? 네네. 예. 네, 공범이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네. 네. 지금도 뭐 당시 뭐 한 가지 뭐 부연 말씀 법정에서의 풍경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이제 고발장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전송되기 전에 직전에 그 대검 이제 총장실의 그 부속실 법정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계장이라고 통상 하는데 그 부속실 이제 수사관하고 그 손준성 검사의 이제 메신저가 있어서 그거는 통상 그 면담 이 총장의 보고를 위해서 가는 것들이 이제 메신저거든요, 보통. 그냥 아무 때나 뭐 총장실 내려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제가 손준성 피고인을 보면서 그때 이런 내용들은 그 보고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전에 총장에 대해서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컨펌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이구나. 이렇게 저 혼자 심정을 가졌고, 그 재판부의 그 태도들을 앞에 있는 재판장이 뭐 보셨겠지요. 이런 전체적인 그 증인의 증언 태도 등을 보시고, 또 사실 판사님들은 대검 내에서의 어떤 특수한 경험칙들을 잘 이해가 부딪혀서 판사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예, 이게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건 손준성 검사 개인이 한 것이 예. 아닙니다. 뭐 이런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참, 그 전에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거니까 말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김웅 의원이라고 아시죠? 네. 검사 출신 국민의힘에. 네, 뭐. 고발 사주 사건의 한 고리 아닙니까? 네. 그 조성은 씨한테 전화했던 사람도 김웅 의원이고. 네. 그러면 이제 고발 사주
정권의 한 부분을 담당을 했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나중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비판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입바른 소리를 계속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나마 정신이 좀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같은 줄에 서 있는가? 저는 지금도 그게 참 궁금한데 변호사님께서는 김웅 의원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뭐 김웅 의원들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요. 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검찰 조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함으로 오서 근무하는 그 검찰 조직의 아주 독특한 문화들에서 검사 출신들은 그 검찰 조직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제히 침묵한다.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 이제 21대 국회 그 의원들도 이제 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오남용들의 같이 했던 행위들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용기 있는 검사를 제가 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예. 생각보다 그 어떻게 보면 살라고 본인들도 살라고 본인도 변호사로 활동해야 되고 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꺾는 과정들이 검찰 조직에 가면 꽤 많이 경험을 했구나.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겁할 수 있고 오히려 시민들보다 평범한 일상에 종사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비겁하고 진실에 대해서 침묵한다. 본인들도 상당한 비리들이 있다. 또 그리고 그거는 이른바 이런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를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실제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더라고요. 네. 살라고 그런다. 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수사의 대상으로 되면 어떻게 경과를 되는 것인지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럴 걸까요? 네네. 제가 감찰부서에 근무하면서 이제 수사의 대상으로 우리 대검 감찰부 일을 못하게 진정도 하고 고발도 하고 들어오면 상당히 위축돼서 일을 못하더라고요.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 이해하는 겁니다. 같은 사법시험을 거쳐서 네. 검사로 가기도 하고 판사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길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 개혁, 그 검사들의 이제 최초의 검사 선서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불의에 대해서 그 용기를 가지고 그죠?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그런 가슴을 가질 수 있는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려면 그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권한과 그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 조직 문화에 그 깃들게 돼서 그 검사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해방을 위해서도 검찰권이 굉장히 큰 변화들이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입니까? 네. 검사로 임용이 됩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로서 임함, 감찰부장의 보함 이렇게 임명장을 받습니다. 검사가 되고 감찰부장의 보함. 네, 2년 9개월간 검사를 하신 거네요. 네. 예. 회식을 하면 어느 이제 검사가 이제 검사 아니나요? 이렇게 검사잖아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의미의 그 대화, 유혹 같은 이런 제안들이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검사 동일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판사 동일체라는 말은 없죠. 네, 있을 수 없죠.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오늘 그 권태선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그 판결 과정에서 일체 법원장이든 일체의 관여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예. 재판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셨겠죠. 네. 독립돼 있습니다. 그 고발 사주건만큼은 저는 세월이 지난 뒤에도 이걸 반드시 밝혀내야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발 사주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검사 동일체에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것도 보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검은 것도 우리가 희다면 흰 거야.
이런 아주 오만 독선 그런 것들을 아주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고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뭐 검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어떤 타락의 그 최정점은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그 고발 사주 사건의 그 총체적인 진실 중에서 한 30% 정도 규명되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조성은 공익신고자도 어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우연의 일치처럼 그 정도의 진실이라고 봅니다. 총체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현재까지 저는 그 행정법원의 징계 관련 판결, 1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뒤집힌 건 아닙니다. 절차 문제로 이제 고위법관이 구성되는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뭐 취소되었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제가 감찰을 방해당한 피해자니까요. 제가 감찰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게 중단했고 제 이제 그 감찰 3과정 감찰 못했으니까요. 감찰이 중단됐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감찰 방해니까요. 직권남용이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책에서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장면이 그때 감찰부장 하실 때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제 하셨잖아요. 뭔가를 보고하러 가셨는데 책상 위에다 발을 딱 올리고 아주 뭐라고 그랬다고요? 알았어, 뭐 두고 가 그랬다던가요? 네, 네. 어떻게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검찰총장실에 안 들어가 보셨지요? 뭐 들어갈 일이 없죠. 네, 검찰총장실도 국민이 어떤 모습인지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검찰총장실에 이제 이쪽에 뭐 소파 테이블이 있고 저쪽에 이제 검찰총장용 테이블에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네, 굉장히 규모가 크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화장실하고 이제 그게 따로 있고요. 예. 방에. 뭐 대검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 방이 3개 있습니다. 총장실, 차장실, 그 다음에 그 감찰 상과장실, 예전 이제 대검 중수부장이 쓰던 방이 그렇게. 거기는 왜 화장실이 있어요? 아마 뭐 세니까? 네, 뭐 전통적으로 아마 예. 거기에서 실제 옛날 중수부니까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마 노무현 대통령 예. 조사했던 곳이지요. 그때 이제 제가 2022년 5월 9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회 증언에서 그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매불쇼 다른 프로그램 예, 괜찮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이렇게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사실대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에 이제 다리를 얹어놓고 거기에 놓고 가라. 이제 보고서를 이제 문구를 감찰 상과장하고 했는데 그걸 놓고 가라. 보고를 안 받겠다는 뜻이지요. 이제 이 상황들은 무슨 내용으로 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속실에서 이제 그 메신저도 이제 우리 내려간다라고 했고 지금 보고 간다라고 얘기했고 사전에 이제 감찰부장이 이제 보고를 오는 것은 이제 알고 있고 그 사안 자체가 그 이제 3월 31일 날 MBC 그 보도로 다 알고 있는 가장 중대한 현안이었거든요. 4월 2일 날. 그래서 알고 있어서 이제 다리를 책상에 이제 얹어놓고 이제 놓고 가라고 했죠. 거기서 이제 돌아왔으면 보고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책상에다가 다리를 올렸던가요? 네. 다리를 어떤 식으로 올리는 것은 우리가 기차에다 다리 올릴 때부터 봐서 알기는 아는데 네, 네. 변호사님께서는 높이가 조금 더 높죠. 변호사님께서는 살면서 그런 모욕적인 경험을 아마 처음 당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만큼 처음이라서 더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투가 어떻던가요? 알아서 놓고 가. 아니면 놓고 가세요. 놓고 가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네, 그 놓고 가라는 거죠. 반말로? 네, 네, 네. 놓고 가. 네, 네. 그래요? 네, 네. 언제 봤다고? 그 전에는 이제 경어를 쓰고 다른 이제 검사와 이제 저는 판사 출신이라서 경어를 쓰고 그랬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거죠. 돌변해서 다리를 얹어놓고 이제 스마트폰 이제 하면서 이제 놓고 가라고 이렇게 하고에 됐고 그때까지 일부러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저는 뭐 나중에 그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정보들과 이제 보도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4월 1일 다음 날 고발장이 4월 3일 접수가 되잖아요. 제가 모르는 그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는 이미 계획된 어떤 시나리오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 어떠한 동작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계획을 해서 여기까지는 돼 있고, 그때 이제 제가 물러서지 않고 보고서를 적시하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해 수사 정보들을 좀 흘리고, 또 이 과정에 대해서 검사로서 품위의지 위반 사유가 있어서 이 진상 확인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것들을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다 했죠. 저는 보고를 완료했죠. 이제 감찰 개시를 보고를 했고, 그때 이제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또 뭐라고 또 계획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기획조정부 뭐 이런 일들도 하고 뭐 그런 절차를 항상 이제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감찰부는 빠져라 이런 식의 것들인데, 아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할 일은 그렇게 하고 나는 감찰부장으로서 병행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감정 조절이 좀 안 되시거든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시나리오나 어떤 그런 블러핑 비슷한 거를 벗어나서 이제 화를 내고 나한테 이제 저한테 다가와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팔 내리고? 네, 그렇죠. 이제 일어나서 저한테 접견을, 네. 이제 국민들이 많이 상당 부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접견해서 저는 선체로 보고를 하고 저렇게 접견을 하죠. 그 신체적인 그 기운들이 느껴지잖아요. 신체적인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멱살을 잡을 듯한 태세로. 마치. 그때는 그런 멱살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무언가 신체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저는 이제. 구타도 예상이 구타나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사람 위협적인 순간이 오면 저는 굉장히 침착해지고 가라앉고 생각이 그 장면들이 느리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 이제 특수부 수사들이 뭐 피의자 놓고 골프채 흔들거라든가 옆에서 위협하는 행위들이 이제 고문치사 사건도 있는 물리적 고문들이 존재하던 시기를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형태들을 피해자가 상당히 위협을 받았겠구나 여기에서. 근데 저는 역시 이제 대결에 이제 구도로 가는 거죠. 치면은 타격은 그래 가면 나도 타격 이런 식의 것들로. 근데 먼저 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이 교차해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순간 이제 자제력을 발휘해서 제자리로 돌아갔고, 저도 이제 보고를 마치고 이제 보고를 마치고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준비된 행위였다. 감찰부장이 그때 처음에 접견 신청할 때 보고하겠다라고 할 때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몇 번 물리치다가 받아들였습니까? 당시에는 몇 가지 이제 일정 보고 가능 시간들을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고 가능 시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추후에는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는 제가 이제 보고를 하러 간다라고 연락을 하면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대형 감찰부장 직보하거든요. 감찰의 총장님에게 직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차장을 만나고 대검 차장을 바라보고 조남관 차장을 만나보고 오라고 이렇게 회피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직보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밑에 찾아가기도 했어요. 찾아가서 저 안에 계시냐. 지금 보고받고 있냐. 비어 계시다. 한번 전달해 달라. 문 밖에 있다. 그러면 안 만나셔. 피해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이제 문자를 이러저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배려했다라고 또 문자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전달해 달라라고 하고 돌아온 것 있고 몇 차례 그 후로 이제 보고를 잘 안 받고 피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직보 사항에 대해서 어레인지가 돼서 그 당시에 이제 면담이 됐고 제가 내려가는 거를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고를 하러 가셨는데 마치 검사가 피의자 대하듯 약간 위협적으로 하면은 순하게 생긴 감찰부장이 그냥 알았다 하고 내려갈 걸로 예상을 했든지 책상 위에 다리 딱 올리고 아주 거만한 자세로 두고 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냥 그 덩치도 좀 큰 사람이 가까이 와서 혹시 말로 이 자식이 이런 말은 안 하던가요? 욕설은 명시적인 욕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욕 잘한다고 그러던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 판사 출신에 대한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검사 출신과 다릅니다. 그게 이제 그 민주주의는 사실 토론을 통한 통치인데요. 그 뭐 지휘권 행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좀 약간 뭐랄까 조금 기억나는 장면 등의 하나는 23기잖아요. 사법연수원 23기인데 그 시험이 늦게 되셨는데 23기인데 그 검찰 조직에 있는 뭐 이성윤 국회의원도 그렇고 당시 대검 차장도 그렇고 그 앞에 가면 왜 그러니까 어떤 경로, 화냄 이런 걸 통해서 의사를 관철하는 그 앞에 가서 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의사를 관철될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명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저도 이 사건을 인권부로 배당하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럴 수 없다. 감찰부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뭐 화내셨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렸다. 차장이.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그 경로와 화냄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욕설 등을 통한 이런 통해 의사를 관찰하는 것이 그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리더십이 아닌 건 확실하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절 장애는 아니고 예. 경로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지 않고 이런 특성들, 음식을 많이 드신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이 좀 기억나네요. 그런 일을 겪고 나오시면 참 법관 시절에는 당해보지 못했던 일들 막 이런 것들 하면은 참 여러 가지 마음도 괴롭고 힘들고 그러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풀고 어떻게 달래셨나요? 네, 저는 그때 인왕산에 무무대 예. 있습니다. 그 무무대 인왕산에 가면 이제 출근 전에 저는 이제 강남에 사는데 이제 강북에 이제 3호선을 가면 이제 가서 아침 일찍 그거 통행료 안 받은 가서 무무대에 가서 보고 또 그날 가서 또 근무하고 또 퇴근하고 나서 또 다시 가고 별 보고 그때 노래 부르고 뭐 김민기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김민기 금관의 예수 뭐 도속조 바다에 가서는 친구도 부르고 또 뭐 아침 이슬도 부르고 이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들 그렇게 어떤 또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하셨고 저는 그 맡은 소명의 길들을 갔다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나면 많은 왕따와 따돌림 그래서 이제 권익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목숨을 예. 끊으셨잖아요. 그분들의 그 왕따 많은 패싱들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냥 스스로의 어떤 위로인 거죠. 얼마 전에 얼어붙은 콘서트 네. 하셨죠? 네. 그때는 또 그네를 부르셨다고 하던데. 네. 금수연 작곡의 그네지요? 네, 맞습니다. 그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어느 이제 뭐 피정도 하고 뭐 이런 속에서 이제 어느 신부님이 불러주셨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소라소라 부르는 소라 이런 분들을 좀 부르고 싶기도 하였지만 그 퇴임사 때 그때 대검 그 11층에서 대검 청사에서 퇴임사에 가름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앞에 이제 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르는 충북의 검사들이 앞에 이제 눈을 부릅뜨고 저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왕따 당했습니다. 뭐 이런 불이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눈빛들이 이제 있죠. 또 예. 퇴임사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조금 더 겸손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이런 검사의 덕목을 촉구하는 내용들도 이제 그런 취지의 것들로 들고 검사들은 뭐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뭐 요번에 뭐 모든 결정들에서 마치 자기들이 이제 사법기관인 양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 디올백 사건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저는 뭐 저번에 뭐 국회에서 요번에 김영철 검사 탄핵 사건 증언했듯이 그거는 마땅히 공범으로 기소되어야 마땅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사법기관인 양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네를 불렀고요. 예. 그네 2층
이절 같은 그 발 아래 그 모든 그 어떤 괴로움들 이런 부분들은 바람이 나를 실어가네. 그래서 그 퇴임하고 나서 시골에서 마당에 가서 돌 캐면서 그 노래 또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혹시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네. 앞부분 1절만 한번 좀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변호사님께서 부르시는 그네는 저도 참 좋아하는 가곡인데 어떨까 좀 궁금한데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려요. 사실 부르고 싶은 건 아침 이슬이긴 한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거 부르고 앵콜 할까요? 앞부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무시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십시오. 창공을 차고 나와. 사실 저도 이 근의 가사가 참 좋아서. 네, 식민지 시대 그 예.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2절은 더 좋아요. 네. 사바가 발아래라. 네. 뭐 이런. 사바가 발아래라 마음에 일만큼 심은 바람이 실어가네. 또 모든 근심과 고통들이 다 실어가고 또 이렇게 과거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꿈꾸고 대동소해상을 꿈꾸었던 여러 민심의 마음들이 또 제 이루어지지라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많이 들려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감사한데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네. 싶습니다. 네. 감찰부장 임기가 원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네, 2년씩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임기를 다 못 채우신 건가요? 그 2년 임기는 마쳤고요. 그거는 마쳤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임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년 9개월, 제가 2019년 10월에 가서 2022년 대통령 취임이 이제 5월달에 있었고, 제가 10월에 이렇게 했었죠. 그때 네, 그랬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제일 그 일반 사람들은 공감 안 할지 몰라도 저는 딱 공감한 게 감찰부장에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너무 극적이었잖아요. 이건 이제 신앙적인 부분과 관련이 이제 되는데 다 쓰지는 못했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다 문재인 정권에서 꽂아 내린 거지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저는 딱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임하신 뒤에 그 임기는 다 못 채우고 그만두셨는데 만약 그 자리에 두 번째 임기까지 다 채울 수 있었다면 이것은 꼭 좀 해봤어야 하는데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감찰부장은 이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 직전에 많은 패싱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하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검사장이 된 이제 뭐 정의도 검사 뭐 직접적으로 이제 저를 패싱하는 형태, 이원석 총장과의 이런 일들이 있어졌고 아주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업무 패싱들이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요. 제가 바로 곧바로 뭐 정치인이 된다면 또 최종 결재권자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또 뭐 거기에서 그랬죠. 뭐 제가 만약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하지 않으면 뭐 저로서는 더 잘된 일이다. 그래서 근무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제 뭐 수리해서 이제 나가라고 해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많은 것들이 하려라고 저는 또 지시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 혼자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실을 알리는 일들, 그래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그런 징계, 사실은 뭐 검사로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하나만으로.
그런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고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사실 중앙지검에서 특별히 한 일은 없었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일부 이제 좀 부과된 것들로 해서 손준성 검사의 실형 받고 또 판사 사찰 문건 검사에 의한 그 재판의 지배 이런 부분에 대해 세상에 처음 알렸고 뭐 많이 부족하지만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였고 저의 소모형은 거기까지였었나 보다. 그리고 나머지 뭐 죽은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저는 뭐 이제 스님들하고도 많이 또 교류를 하는데요. 뭐 종교에 대해서 편협되거나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 기재된 대로 이제 죽은 자들의 그런 장례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맡을 몫이고 또 저의 일들은 또 하고 또 퇴임해서 또 책도 좀 쓰게 됐고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통찰하시게 되었죠. 뭐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라든가 그분들이 과연 그 민심의 그 아픔과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떠안을 만한 분들인가? 뭐 이런 공적인 마인드가 충만한가?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때 한동수 변호사님을 이렇게 정치권에서 막 모셔가고 싶었을 텐데 연락 많이 받으셨죠? 네, 복수의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쯤 만약 받아들였으면 국회에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안 받아들이셨나요? 이렇게 저는 뭐 검사가 직접 검사나 공직에 있던 사람이 바로 정치권에 가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 정치적 중립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헌법 정신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민주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바로 정치로 나갔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당대표로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결정들은 그 검찰에 있을 때부터 정치적인 수사라는 것을 반증하잖아요. 그런 고민들도 있었고 저의 말들이 이 책들 자체가 너도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저의 것들은 뭐 준비도 안 돼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성찰하면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네. 네. 정치적인, 근데 정치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정치적인 저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진실을 알리고 그런 역할들을 또 저도 이제 저희가 맞는 일을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던데 남자 나이 40인가 50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얼굴에서 그 선한 성품과 인격이 저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 보고 있으면 그냥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합니다. 참. 근데 우리 백운기 대표님과 조금 더 뭐 지금 만난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만났겠지만 또 과거 어느 시점에 만났더라면 제가 더 많은 배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 앞으로 더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책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혹시 제가 인터뷰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봤는데 네.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내가 이야기는 좀 해주고 싶었는데 하는 부분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두 가지 대목인데요. 하나는 검사는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면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특허심판원, 조세심판원은 그 준사법기관을 할 수 있지만 이 수사를 하는 한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일뿐입니다. 행정공무원입니다. 또 그 점 그리고 검사는 꽤 많이 거짓말을 합니다. 판사님들이 객관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지 않는 것이 그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 사건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좀 전문적으로 잘 해량하여 주셨으면 하고요. 또 현안과 같은 관련 문제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 어제 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님과 이사 2인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권태선 그 이사장님이 한 번도 뵌 적이, 상가에서 의원이 먼발치에서 한 번 뵌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그분이 이제 입장문에 발표하면서 제 책을 결정문을 기다리면서 읽어봤다고 하시면서 그때 제가 했던 그 두 가지 그 법조인의 바라는 역할
하나는 법기술자가 되어서 그 되지 말고 당사자의 아픔을 잘 헤아려서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거. 또 하나는 그 용기를 내서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선언하는 것. 요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그 생기셨고 또 진실을 증언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뭐 전두환 노태우의 어떤 계략적인 정권 승계는 이루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말 자체가 정치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잘 우리나라에서 유지되기를, 이렇게 헌법이 실현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도 많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별사랑님, 변호사님 인상을 보면 참 선하신 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맑음의 끝판왕입니다. 김승현님, 새날이 오면 법무부 장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셨고요. 슈크림님, 일본 국적놈들 보면서 받은 스트레스 변호사님 덕분에 다 풀렸네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ROCK 랑님, 평온함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김베로니카님, 태어난 외모는 부모 탓, 잘 늙어가는 얼굴은 내 탓. 그래서 관상은 과학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보내주신 글 중에 제일 많은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사실은 더 요청을 못 드릴 마음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 아침 이슬 꼭 불러주세요. 1절만 불러주시고 마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편안하게 한번 듣겠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늘 이제 끝날 때마다 부르던 교가 비슷했었는데 예.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빈밤 지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뜻하지 않게 너무 길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탁까지도 들어주시고, 네, 오늘 우리 정의련 애청자님들한테 특별한 보너스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꼭 다시 한번 모셔주세요. 그런 글들이 많이 오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부님, 아들한테 꼭 선물하고 싶은데요. 책 제목을 알려주세요. 예, 책 제목은 검찰의
심장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 책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처음 이 책 나왔을 때 보면서 이분 정말 맑은 분인데 이런 분이 그 윤석열하고 이렇게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뵈면은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필독서로 생각하시고 많이 구해서 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